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짐 싸. 오늘 중으로 나가야 해. 여기 월세 내기 힘들어서 계약 해지했거든. 딸 최윤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윤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여기서 벌써 3년째 살고 있잖니.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 경기도 파주에 괜찮은 실버타운 알아봤으니까 거기 가서 지내. 거기 청소 일자리도 있대. 엄마 건강하시니까 일하면서 지내면 되잖아.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박순자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간 후 사위 김태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차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는 박순자의 낡은 캐리어 2개와 몇 개의 박스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의 흔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짐이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타세요. 파주까지 1시간 반은 걸리니까. 김태수는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탄 딸 윤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며 물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대출 이자에 정신이 없어서 엄마 모시고 살 여유가 없어요.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보며 박순자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대형 무역업을 하며 크게 성공했던 남편, 그래서 고급차에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던 내가 남편이 중국 바이어에게 사기를 당해 물건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물건 대금이 빚으로 남아 전 재산으로 빚을 처리하던 중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홀로 딸 하나를 키우느라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던 날들. 윤희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사채까지 썼던 그 절박했던 시절들. 그렇게 키운 딸이 35에 결혼했고 박순자는 손주들을 돌보며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까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딸 내외가 이사를 가면서 이 오피스텔 방 한 칸을 내주었죠. 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멈췄을 때 박순자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낡은 핸드백 안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가죽 파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자 손톱만 한 금속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생체인식 보안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취리히에 있는 비밀 계좌에 500억 원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호가 살아생전 해외 무역업을 하며 30년에 걸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은 박순자의 손에 이 카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과 윤희를 위한 거요. 내가 죽으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윤희가 정말 어려울 때 써요. 그 애가 진짜 어른이 됐을 때 물려주시오. 박순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팔며 근근히 생활했고 딸에게는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윤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기를, 돈의 가치를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윤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아이가 된 걸까? 할머니는 파우치를 다시 핸드백 깊숙이 넣고 차에 돌아왔습니다. 1시간 뒤 파주의 한 외딴 실버타운 앞에 도착했습니다.
행복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녹슨 경차 몇 대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고 마당에는 겨울바람에 쓰레기 봉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실버타운이라고 했잖아. 여기 맞아요. 엄마, 청소 일도 하셔야 해요. 월 8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청소 일이라니? 엄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청소를 어떻게 해? 엄마 건강하시잖아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 용돈까지 드릴 처지가 안 돼요. 김태수가 트럭에서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윤희가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실버타운 안은 더 끔찍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크기는 3평도 채 되지 않았고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제공되고 청소일은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 6시부터 일하세요. 잠깐만요. 여기 난방은 되나요? 방이 너무 춥네요. 난방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됩니다. 추우시면 이불 더 덮으세요. 관리인이 나가자 딸과 사위는 이미 차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손주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이런 쪽방에서 청소부로 살라니. 박순자는 핸드백에서 그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금속 카드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500억 원. 이 카드 하나면 당장 이곳을 박차고 나가 호텔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카드를 다시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 윤희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윤희가 정말 어떤 아이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자. 그날 밤 박순자는 얇은 이불을 덮고 떨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박순자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6시까지 청소 도구실에 나가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공동 화장실에 갔더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청소 도구실에는 이미 5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박순자에게 걸레와 청소도구가 든 수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복도 청소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빼고 오후 5시까지 일하시고요. 박순자는 수레를 밀고 1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집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을 때 배식받은 음식은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였습니다. 김치찌개는 싱겁고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박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여기 음식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배만 채우는 거죠. 네. 처음 왔어요. 자식들이 모셔다 주셨어요? 저도 아들과 함께 여기 왔어요. 나이 먹으면 다들 짐이 되나 봐요. 박순자는 대답 대신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딸 윤희가 저지른 진짜 범죄가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순자가 실버타운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복도를 닦고 계단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 윤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윤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일주일 전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윤희야, 무슨 일이니? 갑자기 왜 왔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엄마,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 같은 거 없으세요? 옛날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서류 가방이나 금고 열쇠 같은 거요. 박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딸이 찾아온 이유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잖니. 에이, 엄마.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역업을 크게 하셨잖아요. 혹시 해외 계좌 같은 거라도. 없다니까. 있으면 내가 왜 남대문 시장에서 30년을 고생했겠니? 윤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 혹시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 태수 오빠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대요. 나한테 그런 거 없어. 월급 80만 원 받아서 여기서 근근히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니? 윤희가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그러고 엄마 건강보험증 좀 빌려주세요. 병원 갈 일이 있어서요. 박순자는 딸이 건강보험증을 가져가려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모른 척하며 건강보험증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다. 빨리 돌려줘야 한다. 윤희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박순자는 딸이 떠난 뒤 핸드폰을 꺼내 한 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진수 변호사였습니다. 남편 박철호가 살아생전 신뢰했던 법률 대리인이었죠. 박순자는 실버타운에 오기 전 이미 한진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흘 후 박순자는 관리인에게 불려갔습니다. 관리인실에는 윤희와 김태수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어머님 건강 체크 좀 하려고요. 박순자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의사가 박순자에게 다가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2026년 1월 10일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면 얼마가 되죠? 박순자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93, 아니 86?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윤희가 의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요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단서 필요하시면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박순자는 모든 대화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들고 법원에 한정치산자 선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을 찾기 위해 은행과 부동산 등기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명의로 된 재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윤희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무역업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어. 김태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윤희는 다시 실버타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직하게 말해요. 아버지 스위스 계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는지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니? 그런 거 없다니까.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가 해외 계좌 만들었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엄마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아요. 박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정말 그렇게 돈이 필요하니? 엄마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면서? 필요하죠.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당장 다음 달에 이자도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윤희가 박순자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지갑, 핸드폰, 손수건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죽 파우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미리 다른 곳에 숨겨뒀기 때문입니다. 없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 윤희가 실망한 표정으로 방을 나가려는 순간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짓이 나중에 너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해봤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치매 걸렸잖아요. 법원에서도 곧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재산은 자동으로 제가 관리하게 돼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윤희는 비웃으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한진수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제 준비를 시작합시다. 딸아이가 선을 넘었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 변호사는 윤희가 제출한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조사했습니다. 그 의사는 김태수가 5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진수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였습니다. 2주일 후 윤희와 김태수는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윤희가 황급히 실버타운으로 달려와 박순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저한테 나오래요. 엄마가 고소한 거예요? 박순자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희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저지른 일들이 드러난 것뿐이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짜 진단서 만든 것, 엄마를 한정치산자로 만들려고 한 것, 그리고 엄마를 이 끔찍한 곳에 버린 것. 다 증거가 있단다.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순자가 가방에서 작은 가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속 카드를 꺼내 윤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설마 스위스 은행 보안 카드야. 너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500억 원이 이 카드 하나에 달려있지. 윤희가 카드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순자는 재빨리 파우치에 넣어 가방 속에 감췄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돈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이 돈은 내 아버지가 진짜 어른이 된 너에게 주라고 남긴 거야. 하지만 넌 어른이 되지 못했어. 돈만 아는 짐승이 됐지.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윤희야,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고 벌은 법이 하는 거란다.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한 달 후 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된 윤희와 김태수의 재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윤희는 친모를 기만하여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고 한정치산자 선고를 통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윤희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윤희는 법정 밖에서 박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법정을 나서자 윤희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는 무릎 꿇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었습니다. 윤희야, 일어나라. 박순자가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없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 1년 동안 내가 엄마를 보냈던 그 실버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만나자.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박순자는 한진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스위스 계좌 이체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500억 원 전액이 새로 만든 재단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돈으로 전국의 열악한 실버타운들을 개선하는 데 쓰겠습니다. 한 달 후 박순자는 파주의 그 실버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새 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새로 단장됐습니다. 벗겨진 페인트는 깨끗하게 칠해졌고 난방 시스템도 새로 설치되어 24시간 따뜻한 온기가 유지됐습니다. 식당도 바뀌었습니다. 영양사가 짠 메뉴로 맛있는 식사가 제공됐고 고기 반찬도 매일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실버타운 입구에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희망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박순자는 어르신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한 달 전 여기서 청소부로 일했던 박순자입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처럼 딸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이곳을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여러분의 진짜 집입니다. 어르신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박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가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습니다. 봉사활동 복장을 입고 청소도구를 든 채였습니다. 윤희는 한 달 전 어머니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레로 닦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배식하고 빨래를 개는 일. 처음에는 힘들고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한 할아버지의 방을 청소하다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이 가족이세요? 응, 내 딸하고 손주들이지. 이제는 안 오지만. 윤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쓸쓸한 표정에서 자신의 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날 밤 윤희는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윤희야, 엄마는 내가 깨닫기만을 기다렸단다. 천천히 배워가거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1년이 지나 윤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의미 있게 쓰는 거야. 박순자가 설립한 희망재단은 전국의 열악한 실버타운을 개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희도 재단의 실무자로 일하며 어르신들을 돌보았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73세가 됐지만 여전히 매일 실버타운을 방문하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갑에서 그 금속 카드를 꺼내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여러분,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걸레를 들었던 그 한 달이 딸에게는 평생의 교훈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키우며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